여전히 배제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비리 범죄를 규명할 근거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오늘 오전 9시 일기에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오늘 아침부터 KTX와 무궁화호 등 일부 열차의 운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잠시 후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뉴스 리듬팀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할 주요 뉴스를 선별해 준비했습니다. 먼저 뉴스공학 통일을 시스템 뉴스통에 이 시각 어떤 뉴스들이 올라와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으로 30년 전 화성 8차 살인 사건 재심 청구자인 윤모 씨에 대한 단독 인터뷰를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법조팀의 최영지 기자 나왔습니다. 자, 최 기자, 어제 오후에 갑자기 청주로 내려갔죠? 그 윤 씨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 인터뷰를 어떻게 연결을 하게 됐습니까? 네, 지난주 윤 씨는 그 재심 청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변호사들과 같이 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기자회견에서 지금 경찰은 신뢰를 하지만 당시 경찰에 대해서는 정말 신뢰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그 모친의 추억을 알고 싶어서 외가 친척들을 찾고 싶다는 언급을 하면서 그 모친의 성함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예. 이 윤 씨를 대리하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와 통화를 한 다음에 이제 이 윤 씨의 사연이라든지 이 기자회견에서는 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한 게 없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번 재심에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를 좀 더 듣고 싶어서 예. 연락처를 알게 되었고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심 청구를 한 지가 오늘로써 꼭 한 일주일 정도 되는 네. 날입니다. 갑자기 주목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랄까요, 좀 심적인 부담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윤 씨의 심경은 어떻습니까? 네, 윤 씨를 어제 만나보니까 그동안 억울한 일을 많이 겪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신 걸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언론사에서 거듭 인터뷰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취재도 빗발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부담스럽긴 하지만 관심을 갖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주변에서 정말 그 진범이 아닌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응원을 하면서 앞으로 재심 청구를 열심히 하라고 격려를 많이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예. 기자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가는 모양입니다. 네, 이춘재 DNA가 발견됐을 때가 한 두세 달 전인데요. 그때부터 기자들은 윤 씨를 찾아가서 뭐 그 상황에 대해 물어보고 윤 씨가 아닌 가족들에게도 찾아가서 조금 피해를 입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취재가 과열되는 느낌인데 조금 자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군요. 네. 재심 청구가 언급되고 이 재심이 되게 되면 윤 씨의 무죄가 확인이 되죠.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 국가의 불법 행위에 대한 국가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그런 사실이 확인이 되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 또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부에서도 뭐 이런 그 가능성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윤 씨는 뭐라고 합니까? 네, 정말 기사를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고 그 담당 형사들이 이 소송의 액수가 커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기사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정작 윤 씨 같은 경우에는 예. 손배소에 대해서는 지금 일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죄 입증을 하기 위한 재심에 집중을 하겠다는 것이고 정말 뭐 손배소 청구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금액적인 배상을 원하는 것인데 지금은 돈이 아니라 명예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뭐 돈으로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지난 20년간 억울하게 복역을 했었던 세월은 어떻게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30년 생활을 어떻게 돈으로 보상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렇지만은 그 30년 전 본인에게 강압 수사를 통해서 누명을 씌우고 기소까지 한 경찰이나 검찰에 대해서는 네. 원망의 마음이 상당하겠어요. 어떻습니까? 네, 담당 경찰에 대해서 사과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예. 사과를 한다면 용서를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왔었던 부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경찰의 수사 과정을 언론이 그대로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해당 언론사나 기자에 대해서도 사과가 필요한데 예. 그 사과는 본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잘못된 내용을 그대로 전달받은 국민들에게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예. 20년. 글쎄요. 그 뭐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은 짧은 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겠죠. 네. 그리고 억울하게 또 들어간 상황이었고 복역 생활이 상당히 좀 힘들었을 겁니다. 어떻게 지냈다고 합니까? 네, 당시 교도소 생활은 정말 인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처음에 방황을 많이 했었는데 종교 생활을 하게 됐고 이제 이 종교를 믿게 되면서 이 힘들었던 복역 생활을 극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진범이 지금 이제 이춘재가 진범으로 잠정 결론이 난 상태인데 그동안은 진범이 잡히지 않았던 미제 사건이었기 때문에 정말 가족들에게도 가족들과 이제 윤 씨는 마음고생을 계속했다고 해요. 본인은 정말 아니지만 진범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번에 이춘재가 밝혀졌을 때도 처음에는 굉장히 긴가민가 하면서 초조하게 이 사건의 수사 경과를 지켜봤다고 합니다. 예. 이제 뭐 이춘재가 잠정으로 결론 지어지면서 뭐 가족들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더 당당해질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부모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이제 나중에 뭐 돌아가신 본인 뵙게 되더라도 이제는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뵐 수 있겠다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예. 20년 동안 그 옥살을 하면서 계속 본인은 범인이 아니라는 얘기를 주위에 했고 이런 얘기가 또 그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되긴 했었죠. 그동안 귀를 기울이지를 못했습니다만. 자, 외가 친척 얘기를 좀 해보죠. 네. 기자회견에 나와서 외가를 찾고 싶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윤 씨가 말씀을 해주신 거는 그 모친에 대한 그리움이 상당히 깊다고 하셨습니다. 예. 이 모친이 상당히 혹독하게 훈육을 해서 이 소아마비를 앓았던 윤 씨를 걸을 수 있게끔 독려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 장애 정도에는 정말 중증이 있을 수 있고 경증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모친 같은 경우에는 좀 걷기 힘들 때도 절대 안아주거나 손을 잡아주지 않고 스스로 걷게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제도 만나봤을 때 스스로 걸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모친의 그런 강인한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 휠체어를 타거나 뭐 지팡이를 짚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아마 국민학교, 그러니까 윤 씨의 경우에는 국민학교 시절이었죠. 국민학교 3학년 때까지밖에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없다. 네. 그럼 상당히 어렸을 때부터 그 몸이 불편했다는 얘기인데 네. 어머니의 마음으로서는 한번 안아주지 못하고 강하게 훈육을 했던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 감히 상상이 되지는 않는군요. 윤 씨가 기억하고 있는 지금 어머니의 기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지금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제가 말씀드린 정도에 불과해서 정말 그 어머니의 기억이라든지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 어떻게 잘하셨는지 그런 부분이 알고 싶어서 예. 외가 친척을 찾고 계신 거고 그 외가 친척을 만나고 이제 그런 흔적을 듣고 싶다는 것이 윤 씨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가족들에게 듣기로는 지금 외삼촌이 6분 계시다는 정도를 들었다고 해서 예. 일단은 뭐 주소지를 찾는 것이 급선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친척 주소지는 나왔다면서요? 네, 그 모친의 결혼 전에 재적 등본을 떼봤는데 그때 이제 외조부의 성함과 함께 그 서류상 주소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자들이 뭐 청주에 내려가서 이 주소를 찾기 위해서 뭐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이 서류상 주소는 경로당으로 확인이 되어서 조금 더
정말 실제로 지금 살고 있는 주소를 알기 위해서는 좀 더 취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경로당으로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자로 다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보면은 좀 더 쉽게 진실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면은 윤 씨가 이렇게 끝내 좋은 아니면 그 올바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도 강하게 훈육시켰던 눈물을 머금고 강하게 훈육을 시켰던 어머님의 덕이 아닌가 이렇게 또 좁은 소견으로 한번 또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윤 씨의 외가 가족들께서는 저희 방송을 보시게 되면 저희 뉴스토마토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윤 씨와의 인터뷰는 인터뷰 전 내용을 저희가 영상으로 구성해서 방송 후에 유튜브를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취재 기자와 카메라 기자, 편집 기자까지 모두 눈물을 머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네, 취 기자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고생했습니다. 네. 예, 자유한국당이 자녀를 포함한 친인척의 채용 입시 비리가 드러나는 후보자를 공천에서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성이 없어 보여주기식 발표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가 어제 청년들을 불러 모아놓고 청년 정책 비전이라며 이 정책을 언급했다가 한국당은 노땅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박주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어제 오후 자녀를 포함한 친인척 채용 비리와 입시 비리가 밝혀지면 공천에서 완전히 배제한다는 내용이 담긴 청년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당의 청년 정책 발표는 최근 공정성 이슈와 관련해 한국당이 솔선수범하겠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비리 범죄를 규명할 근거 법안은 아직 국회 계류 중이어서 보여주기식 정책 발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교안 대표는 서울 마포구 홍대 한 카페에서 채용 비리, 입시 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아예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겠다며 당 윤리위원회 규정의 채용 비리 범죄를 명시하고 자녀 등 친인척의 채용 비리, 입시 비리가 밝혀지면 당 공천에서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관련 법안 논의는 답보 상태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된 채 여야 간에 제대로 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특혜에 대한 진실 규명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조사 대상과 시기, 조사위 활동 기간 등 각론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 준비로 법안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를 의식한 듯 황교안 대표도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 개정안을 중점 처리하고 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외에도 국가장학금 규모 1조 원 증액과 청년기본법의 국회 통과, 청년 1인 가구 위한 핀셋 정책 강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날 제시된 청년 정책 비전은 내년 총선용 청년 공약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박주영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어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 간의 대화 내용 그리고 여론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미 방위비 협상 결렬 문제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 출입하고 있는 이성휘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 기자, 어제 늦게까지 방송을 지켜보고 보도를 하느라고 고생이 많았는데 이 기자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당초 예정된 100분을 훌쩍 넘어가지고 약 2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사실 일반 국민분들이 이제 정제된 패널이 아니라 일반 국민분들이 오셔가지고 다 발언권을 요구하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네. 사실 좀 어지럽다 그럴까요? 정돈이 안 되고 좀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은 돗대기 시장 아니냐고 좀 그렇게 평가하는 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다만 그 가운데 이제 문 대통령이 좀 중심을 잡고 좀 침착하게 잘 대응했던 걸로 보이고 또
그렇게 보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그 대통령이 참 피곤해 보인다라는 인상이 강하게 남았습니다. 물론 이제 동갑으로서 진행을 한 배철수 씨도, 방송인 배철수 씨도 시작을 할 때와 끝날 때 영상을 비교를 해보면 한 3년 정도 더 늙은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 문제, 이 문제도 상당히 좀 주의 깊게 시청자들께서 보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어제 청와대로 돌아가서 오늘 아직까지 뭐 늦잠을 자거나 좀 피곤한 내색을 보였다는 얘기는 없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좀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건강 문제는 약간 기밀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식의 이제 정보는 좀 안 나오는 것 같고 예. 다만 참모진들한테 할 이야기는 다 한 것 같다. 어느 정도 만족감을 표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와대는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예, 그 고민정 대변인이 오늘 아침에 한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그 대통령이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했지만 딱 그 모습을 보여준 것 같다. 그리고 대통령한테 좀 죄송한 형식의 방송이었다. 왜냐하면 이게 정돈이 안 되고 예. 정신없이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좀 그렇게 표현했지만 그래도 그 문 대통령의 가장 큰 강점인 진심과 진정성을 보여주기에는 좋았던 것 같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예. 정치권은 어땠습니까? 예, 정치권의 반응은 역시나 갈렸습니다. 이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좀 진보 성향인 정의당의 경우 그 문 대통령의 낮은 자세와 소통하려는 노력, 또 진솔한 그런 자세에 좀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예. 반면 자유한국당과 같은 이제 보수 야당에서는 팬미팅이냐, 또 전파 낭비다 그런 식으로 좀 점수를 안 줬습니다. 예. 어제 그 실시간 방송을 보면서 댓글을 보니까 그 외국인인가요? 외국인으로 보이는 시민이 나와서 마지막에 뭐 대통령 힘내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 뭐 쇼하는 거냐 이렇게 댓글이 많이 달리던데 글쎄요. 아주 완전히 날것의 대화를 보여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을 만하지 않는가 이렇게 또 생각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 방위비 분담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뭐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가서 뭐 그 미국 측으로부터 또 얘기도 듣고 이런 얘기 뒷얘기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결렬이 됐어요. 예, 그 어제 있었던 일인데 그 한미 양국 대표단이 이틀 동안 있었던 그 협상 3차 회의가 있었는데 이제 예. 시작한 지 90분 만에 결렬이 됐습니다. 좀 이게 이례적으로 진행됐는데요. 네. 그 미국 측이 먼저 일어나가지고 더 이상 더 협상을 못하겠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와라 그런 식으로 말하고 다리를 떴고 또 곧바로 기자회견을 잡고 이런 협상은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떠났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 측도 한 2시간 뒤에 미국과의 원칙적인 입장 차이가 좀 크다 그런 식으로 토로했습니다. 예. 사실 그 협상이 20년 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결렬된 거는 거의 유례가 없는 일이어가지고 좀 양측 입장 차가 큰 걸로 보입니다. 예. 뭐 방위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이나 없는 분이나 또 경제적인 어떤 개념이 없는 분들도 50억 달러. 이거 갑자기 왜 이렇게 크게 늘려서 달라고 하는 겁니까? 이게 사실 50억 달러 요구는 하루 이틀 나온 게 아닙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그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항상 미국 우선이다. 그래서 미국이 부자 나라들을 좀 공짜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주고 있었다. 좀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또 미국 재선 이제 나서고 있는데 네. 공공연하게 이제 부자 나라한테 돈을 더 받겠다. 예. 그런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억 달러 정도는 받아야 한다.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직 그 양측 이 협상 중이고 이게 그래서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있던 SMA 틀에서 이제 주고 있는 주한미군의 주둔비 그쪽 안에서 최대한 줄 수 있는 만큼 주겠지만 50억 달러는 무리겠죠. 네. 예. 그래서 올해 초에 합의됐던 것 따르면 8% 정도 인상이 됐는데 네. 아마 그 정도 수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방위비 문제고 또 금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양측 입장 차가 클 수밖에는 없겠다 이렇게는 볼 수 있겠으나 어제 회의가 이런 식으로 결렬된 거는 상당히 좀 이례적이죠. 그렇죠. 말씀드렸지만 보통 그 탐색전과 기싸움이 좀 있긴 있습니다. 예. 회의가 하면서 이제 우리 이거 못 받겠다, 더 달라,
더 이상 못 준다. 막 그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이게 한미 동맹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 양측에서 서로 그 안에서는 싸우더라도 밖에는 뭐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소통했다, 뭐 곧 진전이 있을 거로 보인다. 그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보통입니다. 예. 근데 노골적으로 우리 소통 안 됐다, 뭐 협상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는 정말 이례적인 일입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정적인 또는 외교적인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더 황당한 것은 그 해리리스 주한 미국 대사, 그 우리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해운 의원을 관저로 불러서 이 돈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건 뭔 얘기입니까? 그 이 의원이 한 라디오에 나와서 이제 밝힌 내용인데요. 이 의원과 해리스 대사는 그 전에 서로 인사를 나눈 적이 없다고 합니다. 초면이었습니까? 예, 초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해운 의원이 이제 정보위원장, 이제 국정원 담당하고 국가 정보 같은 거를 그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는데 예. 자기가 취임한 지 1년이 됐고 그래서 해리스 대사가 한번 인사를 하자고 그렇게 불렀다고 생각해서 갔는데 네. 그 서두도 없이 그냥 50억 달러가 필요하다 내놔라 좀 그런 식으로 20번 넘게 계속 그렇게 독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원이 지소미아 문제도 있고 그건 좀 무리한 요구고 좀 지소미아 이야기를 하자 막 다른 걸로 그 화제를 돌리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아랑곳 없이 일방적으로 계속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주재 대사. 예. 주재 대사가 1년 됐다고 야당의 위원, 중견 의원 그리고 국회의 이 상임위원장인가요? 위원장을 불러서 인사나 하자고 불러서 맞바로 50억이 필요하다. 이 도대체 어느 나라 경우입니까? 그래서 그 이 의원도 수십 년간 많은 그 대사를 받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또 문제가 이런 케이스가 이해운 의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 또 산업통상자원위 위원장인 이종구 한국당 의원 그밖에 국방위 간사라든지 뭐 여러 의원들을 불러가지고 그런 식의 그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예. 정치권 반응을 들어볼 텐데 전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예, 이런 좀 이해할 수 없는 고압적 태도의 정치권도 상당히 좀 격앙된 반응입니다. 일단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그 너무 성명서를 내고 이렇게 좀 무리한 요구가 있으면 우리가 승인할 수가 없다. 국회 비준 동의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 한미 동맹을 평소에 강조하는 한국당도 미국 요구가 좀 부당하다. 예. 그렇게 지금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이죠. 이인영, 나경원, 오신환 등 그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미국을 향해 출발합니다. 네. 그 지금 협상을 좀 원칙적으로 하자. 그리고 50억 달러는 좀 부당하다. 그런 입장을 미 의회와 그 미 행정부 관계자들 만나가지고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예. 다른 건 모르더라도 적어도 국회만큼은 이번 주한 미 대사의 이런 뭐랄까요 행동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좀 제기하고 항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까? 일단은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좀 공개된 게 어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또 국회 내에서도 좀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고 하니까 좀 어느 정도 입장이 정리가 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번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함께 미국을 간다는 게 좀 의미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많은 게 좀 패스트트랙 문제라든지 뭐 이것저것 충돌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여야 3당이 수당적으로 미국을 가서 그 방위비 분담금 관련 외교를 한다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미국 대사가 그 이해운 위원장을 불러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독단적인 판단이었다고 합니까? 아니면은 트럼프의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까? 그 얘기는 취재가 됐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미국 최고위층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인데 예. 일단 그거는 좀 유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50억 달러라는 말이 나온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실린 겁니다. 예. 사실 미국 의회 내부에서도 50억 달러는 부당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엘리엇 엥겔 미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그 언론 인터뷰에서 50억 달러 분담금 요구가 사실이면 동맹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 아주 매우 어리석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미국 그 분담금 관련 실무진들도 이거 50억 달러 명분을 만드는데 고생을 했고 또 한국 측에 비공식적으로 미안하다 그런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재선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분담금을 많이 좀 얻어내려고 좀 그 입장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실무진들도 그냥 노골적으로 액션을 보이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나 이렇게 일하고 있다 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예. 보입니다. 그것을 보고 미국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진지하게 안 했는 모양입니다. 그 미국 국민들이 사실 그렇게 외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건 동맹의 가치가 좀 어떻게 해야지 동맹의 가치가 좀 더 발전할까 그런 거를 좀 구분하기보다는 자국에 어떤 게 좀 이익이 될까 일단 눈에 보이는 돈이 얼마나 들어오나 좀 그런 거에 더 관심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동맹 간의 가치를 좀 더 경제인 출신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동맹 가치라기보다는 경제적인 그쪽을 더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프레임으로 가고 있다 이거군요.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방위 분담이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과 독일하고도 겹쳐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독일이나 일본한테는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 한국과 비슷한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도 50억 달러를 요구했는데 일본은 80억 불을 아마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기존에 한 3, 4배 정도 요구하고 있고 독일도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이제 한국을 일종의 본보기로 삼아 가지고 독일, 일본한테도 비슷한 수준을 나중에 요구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더 지금 한국에 대한 압박이 거세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예. 지금 뭐 50억 달러 같은 경우에는 하도 어처구니 없는 금액이어서 협상을 하면서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방위비 분담 문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50억 달러라는 게 한국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되는 가격이고 또 미국 내부에서도 이거 좀 심하지 않냐 그런 말이 나올 정도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그 미치광이 전략인 거 아니냐 좀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좀 미치광이 전략이 영어로 매드맨 시얼인데 좀 역사가 오래된 겁니다. 예측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이해가 안 되는 주장을 해서 상대방을 혼란시키고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고 계속 혼단시켜가지고 나중에 이제 요구를 관철시키는 건데 그 관철 대상이 누구냐면은 최고위층입니다. 예. 그래서 실무진급에서 이게 논의가 안 되면은 한미 정상 대통령들이 톱다운 방식으로 일정의 담판을 짓고 이제 결론을 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드맨 시오리, 미치광이 전략. 트럼프를 가장 잘 설명하는 그런 이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이번 주에는 또 지소미아 관련해서 또 종료 시한이 다가오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이 기자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문 대통령은 어제 그 국민과의 대화에서 일본 측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계속 지소미아 연장을 노력은 하겠지만 일본 측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은 쉽지 않다 그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일본 측도 지금 우리가 먼저 뭘 해야 한다 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종료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한미일 그 정보 공유 T사라는 게 있는데 네. 그거를 좀 업그레이드 할 거다 좀 그런 전망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준비를 많이 했는데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고생했습니다. 예, 정치부 이성기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철도노조가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면서 3년여 만에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 시간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열차 운행이 대폭 줄어들면서 승객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조용훈 기자. 네, 조용훈입니다. 예. 글쎄 주법 투쟁이 있어서 총파업이 잇따를 것이라는 그런 전망은 있었는데 결국 들어갔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전국 철도노조가 오전 9시를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인 파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KTX와 무궁화호 등 일부 열차의 운행이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번 파업으로 KTX는 69%, 일반 열차는 60%, 화물 열차는 30% 수준까지 운행률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전철의 경우 현재까지 80%의 운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의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네, 그간 철도노조는 사측인 코레일의 총인건비 정상화, 그리고 내년 1월에 시행하기로 한 4조 2교대 근무 형태를 도입을 위한 인력 충원, 그리고 생명 안전 업무직의 정규직화, 자회사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노사가 그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이번 총파업으로 치닫게 됐는데요. 이번 파업과 관련해서 방금 전 11시에 손병석 코레일 사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를 하고 노사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시민들 불편이 불가피한데 특히 수험생들 대입
논술이라든지 이 수험생들이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출퇴근,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장기 파업으로 기록됐던 3년 전인 2016년에는 74일간의 파업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 점도 간과를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말 이후부터는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주요 대학들의 수시 면접이 예정돼 있는데 서울로 이제 상경을 하려는 수험생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 파업일 이후 취소되지 않은 승차권은 10만 석에 달하고 있는데 코레일은 운행 중지가 예정된 열차를 예매한 고객들에게 미리 승차권을 취소 또는 변경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새로 나온 소식이 있으면 보도해 주기 바랍니다. 네, 정책부 조용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코레일과 관련된 열차 철도 파업 상황은 저희 뉴스토마토 홈페이지의 뉴스와 온라인 뉴스와 또 지면을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른바 근로꺾기라는 말 아십니까? 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근로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종업 시각에 이전에, 그러니까 종업 업무가 끝나는 시간 이전에 강제로 근로자들을 퇴근시켜서 임금을 줄이는 그런 수법입니다. 이 근로시간 꺾기를 통해 임금 18억 원을 주지하는 사업장 8곳이 적발됐습니다. 백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19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부터 2달 동안 전국의 주요 체인형 의류 생활용품 유통업체 8곳을 근로감독했습니다. 그 결과 5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과 약 18억 원의 체불임금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8개 사업장 중 2곳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은 22건으로 약 40.7%에 달했습니다. 체불 금액도 전체 18억 원 중 16억 원, 약 90%로 2곳에서 집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점에서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인사 노무 관리가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 고용부 측 설명입니다. 하지만 근로감독 대상의 절반인 4개 사업장에서 연장 야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한 체인 유통업체에서는 연장 야간 근로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출퇴근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조작해 수당 7,7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사업장에서는 근무표에 정해진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해 추가로 발생한 연장근로수당 6억 6천만 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찍 출근에 발생한 연장근로수당 3,9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종업시각 이전에 강제로 퇴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근로시간 꺾기 사례는 1개 사업장에서 확인됐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꺾기를 통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에 대한 제보가 있었지만 애초 우려와는 달리 근로시간 꺾기 관행이 업계 전반에 만연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 5개 사업장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식대와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지 않는 차별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고용부는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시정 조치 및 개선 지도를 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출퇴근 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예방을 위해 인사 노무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권기섭 근로감독 정책단장은 내년부터는 근로감독 행정체계가 개편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노동환경이 열악하거나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과 분야를 발굴해 선제적으로 실시하는 기획형 감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스토마토 백주아입니다. 예, 다음 주간 코너는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차통 소식입니다. 푸조 508 GT를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통 이승환입니다. 김은별입니다. 오늘은 푸조의 플래그십 모델 508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508은 전통 세단의 느낌이 강했다면 이번 신형 508은 패스트백 디자인을 적용하면서 푸조의 새로운 디자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경쟁 차종으로는 BMW 3 시리즈와 폭스바겐 아테온 등이 있는데요. 프랑스에서 온 푸조 508이 과연 독일산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매력이 있을지 지금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현재 한국 수입차 시장은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독일 자동차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관심이 없는 젊은 분들이라면 프랑스 제조사인 푸조는 조금 생소한 브랜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면부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헤드램프에는 사자의 송곳니를 형성한 날렵한 형태의 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간주행 등과 방향 지시 등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그릴 중앙에 보시면 푸조의 상징인 사자 엠블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본넷에도 이 차량의 모델명인 508이 레터링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신형 508이 푸조에서 얼마나 중요한 모델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측면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실루엣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번 신형 508은 패스트백 디자인의 4도어 쿠페입니다. 4도어 쿠페이니만큼 도어는 프레임이 없는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를 통해 조금 더 스포티한 디자인을 연출할 수 있었습니다. C필러 끝에는 이 차량의 등급을 알 수 있는 GT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트렁크는 유리와 트렁크가 일체형인 리프트백 디자인의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전동 트렁크로 적용되어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테일 램프의 디자인을 보시면 마치 사자가 핥힌 것 같은 디자인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푸조의 상징인 사자를 디자인적 요소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크기를 보면 플래그십 세단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작은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죠. 재원상 수치만 보면 소나타보다는 작고 아반떼보다는 큰 애매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콕핏 디자인이 적용돼 굉장히 세련되고 미래지향적인 실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12.3인치 LCD 클러스터가 적용됐고요. 중앙에는 8인치 디스플레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유럽 출시 모델은 10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되는 반면 국내 출시 모델은 8인치가 적용돼 엄청나게 두꺼운 베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 수납 공간을 여는 방식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서 아쉬웠습니다. 플래그십 세단인 만큼 실내는 고급스러운 소재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대시보드, 도어 트림, 센터 콘솔, 수납 공간 등을 보면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이 스티어링 휠이었는데요. 완전한 원이 아니라 약간 각이 져 있습니다. 푸조를 타본 운전자들이 공통적으로 칭찬하는 부분이 바로 이 핸들인데요. 그립감이 좋아서 핸들링이 편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푸조 508GT는 2000cc 블루 HDI 디젤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로 구성돼 최고 출력 177마력, 최대 토크 40.8kg, 복합 연비 13.3km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쟁 모델들 대비 최대 출력은 다소 낮지만 전반적으로 주행 성능은 아쉬움이 없었는데요. 코너링도 부드러운 편입니다. 특히 독특한 모양의 핸들 모양이 코너링을 할 때 진가를 발휘했고요. 이리저리 틀어도 안정적으로 차체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행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 세 가지인데요. 에코 모드로 설정하자 차가 멈출 때쯤 시동이 알아서 꺼졌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100km에서 6단 기어를 작동하는데요. 반응 속도도 빠르고 핸들도 보다 묵직해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탑재했습니다. 정차와 재출발 기능을 포함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중앙을 유지하는 기능 등을 달았습니다. 다만 후방 카메라 화질은 좀 아쉬웠습니다. 이날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후방 카메라를 켰는데 화질이 선명하지 않고 탁한 편이라 시야 확보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푸조 508 살펴보셨습니다. PD님 어떠셨나요? 네, 우리들의 구매 리스트에는 지금까지 푸조는 없었습니다. BMW 3 시리즈, 벤츠 C클래스, 폭스바겐 아테온 등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푸조 508도 구매 리스트에 넣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가격, 성능, 디자인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으니까요. 네, 저희가 한번 살펴본 바로는 푸조 508이 굉장히 좋은 차량 같은데 생각보다 국내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마케팅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을까요? 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타 브랜드처럼 신차가 출시되면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했다면 푸조도 국내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네, 푸조 508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자동차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저희 뉴스리듬에서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서 판매한 DLF 상품의 피해와 관련해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 고위험 금융 상품에 대해 금융위에서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근본적인 대책이 나왔는지 오늘 조성목의 머니클리닉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겸 한국 FPSB 부회장님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좀 전에 뭐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금리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예, 제가 그 금리 공부는 쭉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잘 알지를 못하는 상황이라서 지금 금리가 오른 상황, 이 상황을 어떻게 시청자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이용을 하셔야 될까요? 글쎄요, 지금 이 8천억 원에 대한 그 투자, 이게 이제 다행스럽게도 미국, 독일 이쪽에서 금리가 좀 올라주니까 예. 피해가 상당히 좀 줄어서 다행입니다만, 네. 이거를 전문가들은 지금 이제 미국하고 중국 간의 그 무역 분쟁, 요게 조금 이제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이제 좀 오른 거 아니냐. 예. 장기적으로는 좀 예측하기가 힘든 좀 비관적인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금리 지금 오르고 있는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은 장기적으로 계속 오르진 힘들 거 아니냐. 실물 경기 자체가 조금 좋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리 얘기는 뭐 또 변동 사항이 있거나 또 저희가 주목할 만한 사항이 일어나면은 다시 다루도록 하고, 뭐 DLF, DLS 굉장히 얘기가 좀 많았었는데 그 정부에서 뭐 강화 방안, 보호 방안을 내놨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우선 그 피해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이게 이제 전에도 우리가 한번 다뤘지만 3,200여 분이 투자를 했고요. 예. 이 투자 금액은 7,950억, 약 8천억 원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한 2천억 정도는 이제 만기가 돼서 종료가 됐거나 아니면 환매를 해가지고 2천억 정도는 정리가 됐는데, 여기에서는 한 53% 정도 원금 손실이 났고요. 근데 지금 나머지 한 6천억 원, 5,870억 원인데 8월 7일자 기준으로. 예. 요거는 지금 금리 수준으로 가면 약 13% 정도 손실이 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 투자하신 분들을 이렇게 뜯어보니까 우선 전문 투자 그룹은 별로 없고요. 우리가 전문 투자가 일반 투자가라고 구분하면 일반 투자가들이 93%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처음 투자한 분들이 이런 금융 상품에 처음 투자한 분들이 22% 정도 되고요. 그래서 상당히 경험이 부족하고 실제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많이 투자를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예.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검사를 이제 끝나고 왔습니다. 지금 이제 제재를 어떻게 할지 살펴보고 있는데, 예. 그게 이제 원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책이 나오려면 우선은 전에도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인데 왜 사무 은행에서 팔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은 이게 살펴보니까 이게 사실상은 공모 상품인데 사모로 이렇게 좀 변질돼 가지고 네. 팔린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보면 이 사모냐 공모냐의 구분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공모는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자금을 모집하는 거기 때문에 예.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유가증권 발행 신고도 해야 되고 모집한 거에 대해서 공시도 해야 되고 회계 내용에 대해 다 공시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상 판매 규제부터 설명 의무부터 예를 들어서 적합성, 적정성 이런 것, 운용 규제로부터 분산 투자, 한 군데 많이 투자 못하게 규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투자자에 대해서 정보 제공 부분에서도 증권 신고서는 물론이고 운용 보고서라든가 이런 걸 계속 공개를 해줘야 돼요. 예. 그러다 보니 그런 반면에 이 사모펀드는 아는 사람끼리 이렇게 그냥 돈 모아서 투자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개하고 비슷하다라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규제가 거의 없습니다. 설명 의무하고 이제
부당 권유만 안 하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모 쪽으로 이제 많이 몰린 거예요. 이게 지금 한 390조 원 정도가 지금 사모로 들어와 있는데 상당히 많은. 그 중에서 이제 개인들이 한 뭐 26조 원, 예. 6.6% 정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그 원인은 이 공모로 팔아야 될 것들이 사모로 변질이 됐고, 예. 그리고 이제 원금을 보장한다고 인식이 돼 있는 은행에서 그걸 이제 좀 고위험 상품을 이제 판매하다 보니까 이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그 사모펀드, 그 공모펀드를 팔 때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70세 이상 어르신이라든가 부적합에 대해서는 그 팔 때 이제 설명을 하고요. 다 녹취를 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숙려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숙려 기간이요. 예, 청약을 하고 이 영업일 이상 시간을 주고 예. 아, 나 취소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게끔. 그리고 그 사이에 이 해피콜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원금 손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안내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비해서 사모는 그런 게 없었어요. 없다 보니까 이제 은행에서 판매하다 보니까 어쨌든 투자자 보호의 취약점이 좀 드러났고요. 예. 그리고 하나는 이제 금융회사들이 리스크 관리가 좀 부재했다. 특히 내부 통제. 이게 이제 상품을 만들고 팔고 뭐 이런 과정에서 서로 책임 관계가 불분명하다. 그리고 지금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CEO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예. 뭐 이런 책임 관계도 불분명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내부 통제도 강화할 그런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예. 정부에서는 이제 대책을 만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투자자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시키겠다. 예. 두 번째는 이제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강화시키고 감독을 강화하겠다 이런 쪽인데요. 그럼 첫 번째부터 이제 투자자 보호 네. 방안인데요. 네. 지난번에도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투자자 보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금융 사고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 책임을 또 묻는 그런 경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나왔습니까? 지금 그 우선 아까 말씀드린 공모 규제를 회피하지 못하게 하겠다. 예. 3호로 변질시키지 못하게. 그래서 이제 동일 상품 쪼개기라 하죠. 예. 상품은 하나인데 무슨 펀드 1호, 2호 이런 식으로 쪼개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품에 있는 기초자산, 예를 들어서 독일 10년 만기 국채다. 그러면 그 기초자산은 하나잖아요. 하나인데 이거 가지고 여러 상품을 만들지 못하게 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 예. 그리고 손익 구조가 똑같은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물론 지금도 판단 기준은 있어요. 자금 조달 그 계획이 동일한지 또 하나는 이제 시기가 근접해 있느냐 뭐 증권 종류가 동일하냐 뭐 이런 기준이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불분명하다 보니까 잘 안 지켜진 거지요. 네. 그래서 이런 건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고난도 금융 투자 그 상품 제도를 도입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파생 상품이 내재돼 가지고 일반인들이 이 가치 평가를 잘 하기 어려운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원금의 20%에서 30% 예를 들어서 일정 원금 소실이 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고난도 그 금융 투자 상품으로 지정을 하겠다. 그래서 뭐 녹취 숙려 제도도 도입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녹취 의무 그다음에 이제 이틀 정도 시간을 주고 취소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설명 의무를 의무화시키고 예. 그다음에 공시 의무 그다음에 판매 그 인력 이런 것들을 판매 인력도 아무나 못 팔게 전문가만 팔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고위험 금융 상품 규를 강화하겠다. 이건 공모든 사모든 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은행의 고난도 그 사모펀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상품은 은행에서는 이제 판매를 금지시키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공모펀드는 다 가능한데 예.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고난도 상품은 팔지 못하게 하겠다. 예. 이런 겁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 금융회사 책임성 강화 이 부분도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 1분 정도로 정리를 좀 부탁드릴까요? 금융회사 책임성은 이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CEO는 그 내부 통제 기준을 만들면 자기 책임은 면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 CEO가 금융회사 내부 통제 기준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 감독 관리까지도 하도록 하겠다. 이런 게 초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제재를 하다 보면 항상 책임 그 규명이 잘 안 됐는데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고 그리고 그 고난도 금융 상품 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영업 그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금융회사에서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그 상품을 만드는 제조하는 그 자산운용사한테 이러이러한 상품을 만들어 달라 요구를 못하게 지금 돼 있는데 OEM 방식이라 하죠. 네. 이렇게 했을 때 그동안은 그 자산운용사만 처벌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 요구한 금융사도 처벌하겠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불안전 판매 관련해서 제재를 강화하겠다 이런 것들인데 장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그 금융 소비자의 능력을 제고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투자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전문가의 그 상담을 교육을 의무화시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좀 그 투자자들의 그 자기 책임 의식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조성목의 머니클리닉에서 DLF나 DLS 같은 불안전 판매 소지가 있는 문제가 있는 상품과 관련해서는 계속 투자자에 대한 책임의 강화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조는 뭐 전체적인 기조 같아서 투자하실 때 각별히 고려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속될 때 조카가 5살이었는데 나와보니까 애엄마가 됐더라. 이 화성 8차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서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모 씨는 세월에 대한 허망함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살인범으로 낙인 찍힌 윤 씨는 성인이 된 조카를 제대로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10년. 지난 13일 윤 씨는 과거 잘못된 수사와 판결을 바꿔달라며 재심을 청구를 했습니다. 30년 만에 언론에 나선 윤 씨가 기자회견장에서 가장 많이 한 말은 감사합니다. 어제 저희 뉴스토마토에서 뉴스리듬 팀과 함께 윤 씨를 만났을 때도 윤 씨가 가장 많이 한 말은 감사합니다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윤 씨는 30년 전 자신을 살인죄로 물었던 경찰과 언론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다면 용서해주겠다. 30년간의 길고 억울한 고통의 터널. 지금 저는 용기를 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선 윤 씨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윤 씨의 바람대로 경찰과 언론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용서받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뉴스리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